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상철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직접 공격했습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 서로를 은밀하게 공격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의 성격도 이번에 혹시 바뀌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유가와 금값은 치솟고 국내외 경제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처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일요일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탑10 첫 소식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을 했고요. 자, 보복 반대를 외친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이 이제 오늘 공습을 한 거죠. 드론과 미사일을 쏴서요. 거리는 좀 꽤 되네요. 한 몇백 킬로 정도 됩니까? 몇백이 아니라 약 2,000km 정도 머네요. 떨어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본토까지 오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방공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미사일의 경우에는 5중 방어망이 쳐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집마다 이 방공호가 또 다 있습니다. 예.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조기 경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뒤후에 이스라엘에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떨어지기까지는 몇 시간의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교적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좀 덜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이란이 오늘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지난 1일 날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먼저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 여기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겁니까? 네, 이스라엘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는 외교 공간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란의 군사 지휘소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망한 13명 중에서 7명 내지 8명이 이란 군사 지휘관이다. 따라서 이거는 외교 공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란 영사관이면 사실 시리아에 있지만 이란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를 그렇습니다. 직접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걸 보복을 않고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외교 공간이고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하메니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도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예. 이 보복이 불가피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SNS나 외신 등을 통해서 저기 요격 장면인 것 같은데 미사일과 드론이 한 200발이 날아갔는데 대부분 그 본토에 떨어지지 못하고 공중에서 요격이 됐다는데 저게 가능한 겁니까? 네, 조금 전에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시간, 몇 시간이 걸려서 옵니다. 그 예. 사이에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서는 그걸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중 방어망 시스템으로서 요격을 하면은 상당 부분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90% 이상 요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고 선제 공격할 때는 당해봐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고 굉장히 기습으로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때렸을 때 지상군이 막 넘어가서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우리 공격한다 기다려 갈 거야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보복의 성격이긴 하지만 뭔가 확전이나 더 큰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지금 혹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공격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이 나서서
미군 또는 미국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 측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복이 있을 거고 곧 공격이 있을 거다. 그 시점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곧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 공격이고 그러한 상황으로 이란이 가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공동 방어 노력 덕에 이란 공격은 실패했다. 네타냐후 네가 이긴 거다. 당신이 이긴 거다. 그러니까 뭐 공격하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또 네타냐후도 미국 입장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또 갈등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개입해야만 하는 게 많은데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껄끄럽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에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주로 이제 소수민족이겠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예비 선거 때 보면은 미시간주에서 중동 지역 출신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 소수민족이 상당수 그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만약의 경우 본선이 있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된다면은 스윙 스테이트 한두 개를 잃어버릴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의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바이든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의 경쟁자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efore going any further, I want to say God bless the people of Israel. They're under attack right now. That's because we show great weakness. This would not happen. The weakness that we've shown is unbelievable, and it would not have happened if we were in office. You know that. They know that. Everybody knows that. 내가 집권했으면 저런 일 안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또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 보복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냐. 이번처럼 어떤 민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하는 곳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다수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공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여태의 전쟁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우익 강경 노선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마스 전쟁 치르기 직전에 총선에서 과반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았던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입니다. 그중에서 61석을 차지해야만 되는데 네타냐후가 소속하고 있는 리쿠드 당이 32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정 파트너를 구성을 했는데 전부 거의 모두가 우익 강경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또 연정 자체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미국의 압력도 생각해야 되고 우익 정부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서로 뭐 이란은 미국을 거대한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세계 테러리스트의 후원자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갈등 구조가 심해졌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 이란이 혹시 그 하마스의 편을 들어준 겁니까? 거기에 대한 또 혹시 보복이나 안갚음의 성격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인구 구성, 종교 구성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다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수니파입니다. 예. 그러나 이란은 이제 시아파하면서 시아의 지도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문제와 안보적인 문제를 아주 동시에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란으로서는 하마스를 자기들 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대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좀 적어져서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20세기인 21세기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전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정학적 요인이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당장 유가가 올라가고요. 금값은 어제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쟁?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것이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어느 시점에 종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일 지금 건데 벌써 6개월 된 거죠. 네, 이제 7개월째 이미 예.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라파 공격을 하겠다. 왜냐하면 라파 지하에 지금 하마스의 지휘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인도적인 보호 조치, 즉 민간인들이 거기 130만 명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피신시키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경우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민간인 피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서로 이제 마찰,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인들을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텐트라든가 예. 위생시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 시간이 아마도 1개월은 최소한 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전쟁은 2, 3개월 안에 끝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선거는 계속 앞으로 그렇네요. 닥쳐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중러와 한미일의 어떤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 좀 고착화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요. 또 러시아와 또 이란 등이 또 가까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그 전선이 더 확대되고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무기를 제공을 했고 예. 그 대가로서 러시아는 식량이다, 석유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이제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하마스가 그 훨씬 자기들보다 무력이 강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기습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도 이렇게 기습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학습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땅굴에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땅굴이 없었다면 이미 전쟁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옛날에 파놓았던 땅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조짐은 없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우리 정부도 아마 학습 효과를 많이 얻었을 거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대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답변을까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갈등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너도 나도 용산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 서울법대 검사 출신 부담? 어떤 얘기일까요? 자, 지금 용산 개편 관련된 총리 개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 정리해 드릴 텐데, 자, 먼저 제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족족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예,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통령실 답변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였냐면 예, 다음 장 CG 주시죠. 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투리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국정 파트너 아닌 피해자로 본 거다. 이래서 안 만나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발언은요.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했고 그래서 승리를 했냐?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자, 꼴잡과 얍실하다는 얘기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단호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조국 대표가 이번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12석의 당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 기세와 말하자면 의욕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안 만나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조국 대표의 뇌피셜일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KBS에 대담해서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단독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면은 그럼 여당 대표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한번 하는 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단독으로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의 현안들을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오히려 두 사람이 따로 만난다면은 무슨 음모론도 제기가 될 수 있겠고 이게 무슨 배경이냐라고 의혹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조국 대표가 지금 굉장히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서 뭘 느끼냐면은 조국 대표의 조급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그 확정 판결이 나면은 물론 그 뭐 1심으로 파기환송될 수 있지만 만일 거기에서 형이 확정되면은 바로 그 길로 영어의 모임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대표직도 그만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 전에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과 법리적으로 뭐래서 성과 내기는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는 그림 하나로 자기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카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정치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욱 대변인. 아까 보면 예의를 갖추면 만나겠다. 이 예의라는 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게 예의일 수도 있지만 발언에 사실 얘기도 이게 예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만난다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사투리로 썼던 것이 꼴잡이나 얍실이나 이런 발언은 사실 동네에서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파트너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정도의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죠.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꼴잡하다, 얍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이 단호하게 그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뭐 제가 그 조국 혁신당은 아니지만 아마도 총선 때의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내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국 대표가 이번 그 총선 이후에 이제 제3당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 그 구호를 내세웠던 조국 혁신당의 총선 전략과 일맥상통하게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따로 만나지는 않겠죠. 만나게 된다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겠죠. 아니면 다 같이 함께 만나거나요.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성영훈 대변인. 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의혹들, 또 조국 대표가 지금 피고인으로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기가 처음엔 어려웠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거 안다. 조국 대표 피의자인 것도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다. 이게 총선의 어떤 결과에 나타난 함이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 대표를 대통령께서 만나시긴 만나셔야죠. 대화해야 되고요. 그 대화에는 물론 성역이 없어야 되고 의제에도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투표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할 거라는 신뢰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는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앞서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적 복수, 어떤 그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요. 그 대통령과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대화인지, 공적인 대화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그 야당 대표들과의 폭넓은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의석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 야당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대화를 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성치훈 부장님. 그래서 뭐 여기 두 사람 대표 있지만 또 한 명의 대표 있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이번에 화성을 해서 살아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선거운동하면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본인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세 명과 한꺼번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림이 잘 상상은 좀 안 갑니다. 어떨 걸로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 대표들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성사가 되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3석 아닙니까? 예. 그럼 개혁신당의 대표도 보게 될 거면 지금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1석 그리고 비례민주연합에 2석이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진보당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진보당은 지금 대통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죠. 왜냐하면 그 지금 광성희 의원이 입틀막 사건의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진보당 대표까지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를 보기 위해서는 진보당 대표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제1야당 대표를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과의 담화를 통해서 그럼 여당 대표는 뭐가 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궁색한 변명이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따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순히 지금 야당 대표들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총리 인준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지금 그 전당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셈법이 지금 이 단순히 야당 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총리 인준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리는 장관과 다르게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빨리 만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시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보인데 왜 안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영수회담 먼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따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표들도 함께 만날 것이냐 정말 관심이 되는데 자, 이게 또 관심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용산의 인적 쇄신 방침을 천명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번에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오늘쯤 발표가 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공방 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개항을 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쨌든 다퉜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적합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보수 진영에서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떨어졌죠. 자, 최선 평론가 보시기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면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원희룡 장관이 적합한 인물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겨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매우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경쟁하는 거는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근데 선거가 끝나면 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전 장관 깨끗하게 승복했잖아요. 자, 그리고 경쟁은 경쟁이고 협치는 협치죠.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와 겨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부적절하다? 그 얘기는 저는 논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을 3선한 데다가 어떤 또 국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해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지방행정도 섭렵했어요. 제주지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지금 대통령실에는 레드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쓴소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분 나쁜 말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야말로 어쨌든 대통령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가감없이 전달이 되죠. 원래 외부 인사가 오면요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 못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내각도 같이 경험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통합형 인사로서 김한길 뭐 위원장이나 정진석 뭐 위원장 같은 건 충청 출신이니까 예. 국민통합 차원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예. 이유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책무고 그다음에 협치와 통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지금 카드가 조금 좀 야당의 좀 기류를 본 다음에 저는 강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합니다. 예,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의 목소리 이번에 총선에 떨어진 다음에 목소리 하나 내놨는데 그거 듣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어 정말. 힘내시고 다시 시작해야 죠 예예.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당 대표도 됐습니다. 속상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 힘내고 열심히 잘 살고 예예. 대한민국 계속 돌아가니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결혼 문체가 좀 아유, 이게 뭐, 더 힘든 일이죠, 그게. 더 높이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속상해요. 마음이 변치 않으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김직 대변인 보니까 개항을 주민들도 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뉴스로 접하고 계신가 봐요.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에 거론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총선이 끝났으니까. 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그 국정에서 장관도 했었고 또 도지사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국정 경험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선거 결과 때문에 저희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저는 그 말씀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자꾸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총선 민의가 뭡니까? 대통령을 변화시켜라.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이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불과 작년입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 양평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노선이 변경됐냐고 하니까 야당이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야당의 주장을 날파리 선동이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는 아무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호위 무사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 일타 강사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니 양평 고속도로 일타 강사를 자처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주 지금 여론의 지금 시중의 여론을 과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자리가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의 이 귀를 잡고 호위무사의 역할만 할까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룡 대변인. 오늘 뭐 용산에서는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된다. 검증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야당이요 저렇게 앞서 나가서 비판 일변도로 인사에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92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92석이라고 하는 의석수가 민주당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의 크기인가? 이제 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 힘을 힘자랑하듯이 남용을 하면은 민주당에 쏠렸던 국민의 기대는 급속하게 다시 빠질 겁니다. 이러라고 힘을 준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가장 곤란한 건 어떤 거냐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영어로는 Chief of Staff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태프니까 대통령께서 알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시라고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선을 딱 긋고 정말로 민생에만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선거 내내 대파를 흔들고 그렇게 물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사실은 그것이 국민의힘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도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머지않아 민심이 또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예, 자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변화하게 될지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혁신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포스트 한동훈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여러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명의 젊은 정치인 김재섭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여권 내 대선 잠룡이로 불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에 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해서 저희가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권 내 청년 정치인 두 명의 당선인이죠. 김용태,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자라온 제가 그리고 도봉구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제가 그려야 되는 도봉구의 청사진은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야 되는 데고 제 딸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애정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어디에 있든 뭐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두 사람의 프로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1987년생이고 김용태 당선인은 90년대생입니다. 자, 도봉구와 송파구에서 났고요. 일찌감치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도 하고 청년 최고위원도 거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로서 젊었을 때 정치를 시작한 직업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도 일찌감치 정치에 투신을 했죠. 지금 성치훈 부의장은 40대죠. 예, 40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뭐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소장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부재로서 나간 것이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전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이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참패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긴 지역구 후보들, 보수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이 딱 3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김재섭,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 그리고 이준석 당선인까지 예. 3명이 어떻게 보면 보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쓴소리도 하고 뭔가 비판하고 내부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3명에게 어떻게 보면 주권자들이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근데 이 3명이 공교롭게도 보수 지지자들 안에서 그 비판할 때는 내부 총질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어요. 예. 만약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도 내부 총질한다는 이유로 만약 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면은 저 세석조차도 저는 민주당에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권자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청년 정치인들은 저런 내부 총질이나 비판을 다 견뎌내면서도 쓴소리를 해라, 레드팀 역할을 해라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아마 개혁신당에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이 두 정치인은 당대표급은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지도
지도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전 지도부도 그랬고 지금 비대위에도 사실상 다른 소리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비대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조금 내려다가 사실 그 반발이 초반에 너무 심하자 급속도로 태도가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데 저 두 정치인은 그런 그 내부 비판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지도부에 이번에 입성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가게 된다면 아니면 둘 다 모두 가게 된다면 좀 민주당에게 매우 위협적인 지도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성 평론가님. 네. 하여튼 두 사람은 김재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허엄지인 인재근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에서 결국 당선이 됐고요. 예, 이렇게 보면 김근태, 신지호 전 의원이 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봉갑은 국민의힘에서는 허엄지였는데 당선이 됐고요. 또 이제 또 한 명의 김용태 최고는 거기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의 좋은 지역구이지만 김용태 의원이 몇 번의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고 결국 당선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젊은 정치인들 근데 특히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천아용인이라고 부르는 용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차려서 나갈 때 결국 혼자만 안 따라 나가서 이거 혹시 이것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자의 역할까지 했었는데 그 보면 당선이 됐으니까 남은 거 잘한 거라는 또 얘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정치인의 이제 젊음이라는 공통적인 그 상황을 빼고 나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진정성,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헌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만 4대째 살고 있고 예. 정말 지금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고 부모님 살아갈 곳이고 거기에서 지금 5대째 살아갈 거란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떨어졌지만 계속 4년 동안 관리하면서 했어요. 그런 진정성이 비록 유권자 지형은 민주당이 아주 유리할지 몰라도 그런 진정성이 통한 데다가 이번에 그렇게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어도 상대 후보가 조금 약간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그때 함량 미달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원칙과 그런 뚝심 같은 거에 저는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고 보고 우리 김용태 당선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칙을 지켰잖아요. 내가 보수정당에 왔기 때문에 보수정당 최고위원 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남는 게 가치에 맞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어떤 시류라든가 어떤 말하자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한 것들이 역할이 결국 이번 배지를 단계를 된 건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 그다음에 진정성, 원칙, 헌신 이 세 가지 가치만을 갖고 간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기회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원칙만 지니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좋은 보수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룡원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당선됐던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권성동 의원은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고 김태우 의원은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당선된 또 불굴의 또 당선인이란 말이죠. 이 5명 중에 누가 될지 아니면 아까 그 정말 화제의 30대 정치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누가 나갈지도 모르겠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출사표를 던질지도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뭔가 좀 변화해야 된다. 수도권 민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앞서 화면에 나왔던 그 30대 당선인들이 당대표가 되는 건 좀 빠르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해야 될 일은 4년간 그 지역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조경태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2004년에 부산 사흘에서 처음 당선이 됐을 때요. 당선이 되고 그 지역에 지하철을 연장했어요. 다대포까지 부산 지하철이 연장이 됐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데 3선까지 그냥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것에 식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재섭 당선인은 지역 사업을 지금 잘해서 동북벨트 개척의 선구자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 당대표는 굉장히 많은 국회 경험과 경륜이 요구됩니다. 국회 선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과 목소리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선이나 4선 이상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 혹은 조금 그래도 한 단계 넓혀보면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당대표를 맡아야 그래도 안정감 있게 당을 추스르고 또 재건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4선 이상 중진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긴 한데요. 예, 김재규 대변인. 저희 국민의힘의 뭐 저희 그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이후에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대통령실의 이 당에 대한 간섭, 관여가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난 이 총선 과정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새로운 뭐 대표가 생기고 그래봐야 또 얼마 안 가면 비대위 체제로 바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고쳤지 않습니까? 당원 100%. 당심과 민심을 이렇게 골고루 반영하지 않고 당원 100%로 바꿨어요. 그것은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한 용산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심이 당심이다라고 할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 그런 당원 당규도 원래대로 다 고쳐놓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실이 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들어간다면 아마도 30대의 그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시즌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전에 보여줬던 많은 후보군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당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젊은 정치인과 이런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도 많이 포진해서 당을 수습하고 추스리는데 힘을 보탤 걸로 보이는데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입니다. 자, 먼저 홍준표 시장의 과거 발언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한다 말들 많아요. 그렇죠. 기계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 듣고 계시. 어머. 홍준표 시장 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오네 마네 이 얘기가 있을 때 작년에 예, 저렇게 해서 어떤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여러 메시지를 SNS에 통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제군요.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였다. 깜도 안 되는데 대권놀이를 한다. 셀카만 찍다가 다 말아먹었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성룡원 대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지방 정치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어떤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SNS로 저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어쨌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단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퇴를 한 분을 저렇게 계속 저격하는 것이 적절한지 참 의문이고요. 저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홍 시장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싸이월드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대구시장으로서 분명한 업적을 갖고 그걸 가지고 대권에 도전을 하시려고 해야지 저렇게 이미 사퇴한 분을 자꾸 저격하는 식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해서는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잠룡으로 손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날 SNS에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 다하겠다. 이런 또 대조적인 또 SNS에 글을 올려서 홍준표 시장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2년 전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을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하신 몇 가지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진심이 느껴진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 성추행 부장. 물론 저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투신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덕담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권의 여러 명의 잠룡 중에 한 명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로우키 낮은 자세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중앙 정치에 뭔가 관여를 한다거나 훈수를 준다거나 이런 발언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아니 이런 총선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분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너무 조심스럽고 홍준표 시장님은 너무 조심성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도 강하게 뭔가 평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알맹이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뭐 시원시원한 얘기 많이 하셔서 홍카콜라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콜라의 탄산이 거의 다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총선의 패배의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전적 책임이 있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근데 거꾸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한동훈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지금 민심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좀 그 위치를 깎아내리기 위한 발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한 이유가 용산 대통령실에 말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했다면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힘이 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도 아쉽지만 오세훈 시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당 소속원으로서 이번 총선의 문제점, 물론 민의에 대해서는 딱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 당정관계 회복을 좀 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권의 잠룡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의식, 민심의 이런 회초리를 과연 지금 깨닫고 있나라는 의문점을 좀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강성 발언은 아마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이겼는데 실제 당원조사에서 져가지고 윤 대통령의 후보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대구시장으로 간 것 같고 또 이렇게 강성 발언 쏟아내는 게 당원 전통적 지지층의 당팀의 소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비춰져요. 근데 원로로서 과연 정말 이게 적절한 행동이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로우키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두 단체장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지점은 이번 국민의힘의 그 대패가 세 가지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여촌야도 시골에서는 강하고 도시에서는 지고 두 번째 60대 이상의 고령화 정당 60대 이상에서는 강한데 40, 50대에서는 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서울에서는 서울과 경기에서는 지고 영남에서는 이기고 이 세 가지가 저는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원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갑론을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언젠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저는 중앙정치로 와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번에 출마한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형님 그분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겠지만 민심의 변화를 크게 두 번 느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출국했을 때 하고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주자고 했을 때 그때 크게 흔들렸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주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답니다. 참 힘들기 때문에 여당이 더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종섭 대사 논란은요. 그 정무적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도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돌아보는 작업이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재난지원금 민생 기본소득인가요?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원칙을 잘 지켰다고 봅니다. 그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13조 원 아닙니까? 그 13조 원을요. 결국은 우리 후대가 대대로
그 빚을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원칙을 선거를 위해서 깨뜨리지 않은 그런 대통령의 원칙은 그래도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차기의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런 대책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 추이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막말이나 각종 의혹, 논란으로 논란이 된 후보 여럿 당선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준혁 당선인인데 당선 소감 먼저 듣고 얘기 나누시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당선은 됐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를 보여줬는데 국회에서 300명의 이제 당선인들의 국회의원 재산을 좀 분석을 해봤나 봐요. 가상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11명, 국민의힘의 7명, 국민의미래 5명, 개혁신당의 1명이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김준혁 당선인이었습니다. 1억 1,4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김준혁 대표님. 역사학자여서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재산을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뉴스의 또 중심에 서네요. 네, 역사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에도 꽤 밝으셨던 분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사실 처음으로 이 가상자산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에서 그동안은 가상자산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신고했는데 아무래도 뭐 여야의 의원들이 고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산 신고의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일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사실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타난 건데 뜻밖에도 김준혁 후보가 그 1억이 넘는 그런 그 금액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미 다 이제 전에 다 이제 팔아가지고 처분했다는 거죠? 지금 처분해서 지금은 이제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상자산도 앞으로는 이 소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22대 국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상자산 하면 민주당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그 이모가 아니고 이모 씨의 이모였는데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논란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결국 이번에 국회의원에도 나오지 못했죠. 재산이 이 가상자산을 이제 신고한 뒤에 봤더니 꽤 많이 늘었는데 특히 가상자산이 한 7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젊은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이런 또 이자에 굉장히 또 밝은 모습입니다. 자, 이거 잠시 소개해드린 거고 김준혁 당선인이 여러 가지 발언 논란으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사과도 했고요. 결국 태괴 이황 선생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성균관장을 만나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야기를 몸을 낮추는 모습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본심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본인이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친야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퇴하라는 뭐 이야기 많았고 왜곡된 보도가 좀 많이 있었죠. 제가 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는데 제가 여성 혐오자, 변태 성욕자 이런 정도로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고 각종 그 기사 중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대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차분하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최선 변호사. 네. 본인이 어저께 성균관장 만나서 사과했다. 왜냐면 유림들이 막 그때 올라와서 막 국회 앞에서 막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퇴계 이황 선생을 뭐 그렇게 막 이상한 성욕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과했는데 이건 사과는 사과고 나는 공격을 호되게 당했으니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 갑자기 그 표리부동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닙니까? 겉에서는 사과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해놓고 실제 지금 유튜브 채널, 김어준 유튜브 채널 나가서는 지금 내가 실제로 차분차분하게 고소고발 준비하고 있다. 저는 저분이 이 고소고발 먼저 하기 전에 뭘부터 봐야 되냐면 저 지역구에서 무효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무려 4,700표가 나왔습니다. 예. 인접 지역구에서는 500에서 1,000표가 나왔는데 왜 저기만 4,700표 무효표가 나왔을까요? 무려 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입니다. 그럼 이건 민심이잖아요. 정말 비례정당 찍으러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찍을 수 없어서 무효표 만든 거 아닙니까? 추론해 본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해야 하는 거 우선이지 내가 그때 나를 과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 고소고발하겠어? 앞으로 각오해라. 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앞서서는 성균관을 찾아 사과합니다. 이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김준혁 정말 당선인이 정말 22대 국회에서 지난번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표리부동하지 않고 양두구이가 아닌 정말 자기의 실천하는 삶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자, 논란이 됐던 뭐 당선인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국회에 등원해서 어떤 또 활동을 벌일지 또 어떻게 시작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선호은숙 씨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내가 세 번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규 씨 20살 넘게 차이 나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을 위해서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야, 허지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허 변호사님,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또 1년 6개월 만에 또 초고속 이혼을 했던 배우 선호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결별을 했는데 결별의 차이 이유가 뭐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일단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둘 다 재혼이다 이렇게 알려졌었고 선우은숙 씨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영하 씨와 결혼을 해서 이혼한 이후에도 이 친구처럼 지내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선우은숙 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영재 씨는 본인이 뭐 법적인 결혼을 몇 번이다 이걸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우은숙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법적으로 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영재 씨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고 결혼을 했었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약속했을 그 당시에 선우은숙 씨가 몰랐던 굉장히 오래된 사이에 사실혼 배우자가 유영재 씨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울 모처의 오피스텔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선우은숙 씨는 모르고 있었고 유영재 씨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혼 배우자가 2, 3주 정도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우은숙 씨와 결혼을 하기로 8일 만에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 사실을 나중에 선우은숙 씨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것이 이혼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은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적인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영재 씨는 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행복하게 잘 정말 살아가기를 바랬던 응원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탓이고 수양이 덜 된 저의 탓이니까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마음들을 잘 읽어내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또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멋진 봄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혼했는데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라디오 진행자다 보니까 만약에 저 사실이 맞다면 본인이 결혼한 동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속이고 결혼한 것 아니냐. 나중에 이게 법적인 어떤 책임도 누게 묻게 된다면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하차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에 하차, 뭐 퇴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비난과 하차 요구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이라는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건 사기에 의한 혼인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우리 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은숙 씨가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두 사람 또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이라는 절차로 마무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유영재 씨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 3혼이면 어떻고 4혼이면 어떻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결혼할 사람한테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린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도의상으로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청취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엔 배우 박영규 씨 얘기인데 25살 연하와의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 저희 채널에 나와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너무 혼자 사는 게 힘들더라고. 나이가 65년 전이니까 한 65세 정도 됐을 때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옆에 누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 와이프 친구 지인들이 저 분 뭐 좀 뭐가 마음에 있어서 오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지. 아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영화에 한 장면 키 딱 좋지. 하나 차 거기 매장 가가지고. 예, 6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아내한테 일단 먼저 차 사주고 또 건물도 샀다고요? 이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 명의로 선물해 준 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박영규 씨 지인이 오피스텔 분양 활동을 하는 아내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한번 괜찮은 게 있을까 보러 갔는데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하는 이 아내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첫눈에 너무 운명이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계속 하려면 어쨌든 건물을 사야지 이분이랑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내가 중개를 한 오피스텔 분양 건물을 사게 됐고 그 이후에도 박영규 씨가 소개를 해서 10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시켜주면서 서서히 아내와 연락을 하고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처음에는 아내분이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진심 어린 문자로 마음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결혼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차 키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해서 4번째 결혼에 골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사준 게 맞고 그렇습니다. 집은 사준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영규 씨가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한 그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가정사는 사실 조금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2006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아들이 키도 굉장히 크고 정말 쾌활한 성격이어서 박영규 씨가 아들 보러 가면 미국에서 미국인 친구들 소개시켜주면서 안심시켜주는 효자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한 이 마지막으로 재혼한 이 25살 연하의 아내가 딸이 있는데요. 아들 새로 낳지 말고 그 딸 잘 키우자,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라고 해서 딸을 너무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 번 하기도 힘든 경우 4번째.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톱10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